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의 영어 강사 임건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따뜻한 5월입니다. 햇살만 받아도 우리 여러분들 마음속에 핑크빛 활력이 가득 차기를 선생님 바라고 있는데요. 지금 입시가 한창입니다. 또 왜 한창이냐? 지금 다음 달이면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치러지게 되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를 조금 드리자면은 선생님은 매일 300여 명의 학생들, 재수생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요즘 눈빛이 아주 뜨거워졌습니다. 눈에서 광선을 뿜고 있는데요. 그 광선을 맞으면서 선생님 요즘 강의를 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매일이 요즘 같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선생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3 수험생 여러분들의 강의실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는 조금 궁금합니다. 재수생들만큼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수업에 임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한데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 재수생 친구들이 한 달 후에 치러지게 되는 이 6월 모의평가에 왜 그렇게 열을 내고 있는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충분히 궁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입시라는 경쟁 속에서 서로를 평가하고 그리고 이것이 9월 그리고 11월에 이어지는 수능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대학이라는 목표에 접근하기 때문이죠. 참 세상이 냉정합니다. 그죠? 1등급에서 9등급까지가 나오는데 그 1등급에서 9등급을 관장하는 평가하는 그 시험, 그것을 출제하는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번 시험이 더욱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법한 그리고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궁금증, 어떤 교재로 얼만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고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이런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2016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영어 영역 학습법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의 의미와 최근에 봤던 시험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모의평가. 이 평가원 모의고사가 갖고 있는 이 중요성은 이 두 가지로 제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6평을 혹은 9평 그리고 수능 출제하는 분들이 같습니다. 출제위원이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은 상당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험의 결과가 실제 수능 성적과 유사할 거다. 상당히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 타당성이라는 말은 실제 영어 성적을 잘 판가름해 줄 수 있는 그런 시험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 점수를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울고 웃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매달 시험 봤는데 그 시험이랑 다르냐? 다릅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제위원들이 사설이나 일반 교육청 모의고사는 학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학원 선생님들이 만드는 것이고요. 우리가 다음 달과 우리가 넉 달 뒤에 그리고 수능에서 볼 그 평가원 모의고사는 출제자들이 수능을 직접 검수하고 출제하는 선생님들이 낸다라는 거, 그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집에서 혼자 독학으로 재수하는 친구들까지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6월 평가원은 꼭 신청해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또한 이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요. 지금까지 최근 몇 차례 실시된 평가원 모의고사가 그리고 최근에 치러졌던 수능이 어떤 난이도로 어떻게 출제됐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부에서 발표한 70%에서 60%의 연계율이 잘 지켜졌느냐? 상당히 잘 지켜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개의 출제되는 문제가 있다면 그 중에서 6, 7개는 반드시 EBS에서 연계하기로 되어 있는 교재에서 출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듣기 평가와 어법 그리고 빈칸 도표 모든 문제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올해도 반드시 EBS 연계율은 지켜질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점 되게 주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러면 최근에 봤던 시험들이 난이도가 어땠느냐? 예, 그것은 우리가 좀 도표를 준비한 도표를 보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화면을 보실까요? 예, 표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일단은 원점수 그리고 이것이 몇 월에 언제 치러졌던 시험인지만 잘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가장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작년 이맘때 치러진 2015학년도 6월 모의고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학년도는요 내년을 반영하기 때문에 작년에 치러졌지만 2015학년도라고 나와 있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때는요 여러분 보세요. 만점 표준 점수가 126인데 1등급 컷의 점수도 100이고 표준 점수가 126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한 문제도 틀리지 않아야 1등급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97점이 2등급 컷, 90점이 3등급 컷입니다. 엄청나게 쉬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로 2문제를 틀리면 3등급이 되는 겁니다. 실수로 4문제를 틀리면 그 중에서 3점짜리 3개를 포함하고 있다면 그 친구는 4등급이 되는 거죠. 예. 제가 이 3등급 라인에다가 약간 하이라이트를 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6월, 9월 그리고 작년 수능 그리고 재작년 수능 점수가 조금씩 내려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러니까 작년 6월은 엄청 쉬웠다. 9월은 조금 쉬웠고 수능은 그거보다는 좀 어려웠지만 전년도 수능 2014학년도 수능과 비교했을 때는 그나마 좀 쉬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작년 이맘때 치러졌던 2015학년도 6평은 저에겐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가르치던 학생들 40명 중에 14명 정도가 만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보고 1등급 컷이 100점이라는데 이게 말이 되냐? 전 그때 그랬죠. 야, 이건 말이 안 된다. 뭔가 잘못됐을 거다 이랬는데 정말 말이 됐었습니다. 그럼 올해는 그렇게 나올 것인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점수를 예상한다면 전년도 수능과 비슷하게 내려고 좀 노력하지 않겠느냐. 너무 어려워도 안 되고요. 작년 6월 평가 문제처럼 너무 쉬워도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중간선상에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개 정도 틀리면 1등급 컷이 되겠다. 그저 그리고 한 85점 정도 맞으면 3등급 컷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범위 내에서 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올해가 그러니까 작년이 쉬웠으니까 올해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난이도라는 게 이렇게 왔다 갔다 쌓인 곡선을 그리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좀 터무니없는 추정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2016학년도 입시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이 2017, 그 이듬해가 2018학년도인데 이미 결정난 건 다음과 같죠. 2018학년도에는 절대평가예요. 지금처럼 상대평가로 등급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점수 이상이면 너 1등급 줄게. 특정 점수 이하면 3, 4, 5야. 이렇게 점수로 컷을 애초부터 정해놓은 점수로 컷을 하는 절대평가제 도입합니다. 당연히 그 이유는 영어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것이죠. 즉 어느 정도만 하면 영어로는 대입에 큰 지장을 주지 않게 할게라는 이 교육부의 방침입니다. 2017학년도는 절대평가는 아니지만요. 우리가 현행 실시되는 수능에서 작년도를 기준으로 합시다. 1,500여 개의 단어를 허용했는데 이제는 이것을 3,000여 개로 거의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하죠. 2017학년도부터. 그러면 이렇게 쉬워지는 수능 영어로 가는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걸 염두하면 올 평가원, 올 수능 어려운 영어다. 이렇게 추측할 수는 없다라는 게 선생님의 주장입니다.
이게 좀 더 합리적이죠? 좀 전에 쌓인 곡선보다는, 그죠? 네, 그러면 이제는 이런 큰 얘기 말고 이런 얘기 좀 해보겠어요. 내 영어 성적은 어디로 가겠느냐? 그죠? 내가 정말 다음 달에 6월 평가원인데 내가 한 달 딱 공부해서 성적을 정말 올릴 수 있겠느냐? 그리고 9월엔 얼마나 오르고 수능까지는 얼마나 오르겠느냐? 이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5월에 시작해서 6월까지 이 30일 동안 정말 내가 레이스를 펼치면 정말 성적이 오를까? 이걸 믿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걸 믿지 못하면요. 그런 학생들은 제가 석 달을 주던 1년을 주던 실력의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 이 친구들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봅시다. 우리 영어 성적이 어떻게 향상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영어 성적은 일단 글을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분명 이렇거든요. 뭔가가 향상돼서 여러 요소들, 팩터들이 좋아져서 결국 그 결과로 성적이 오르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 팩터 중에 큰 게 아마 전 이런 거라고 봐요. 어휘력. 단어가 점점 쌓여가는 거겠죠. 그죠? 그다음 두 번째 뭐냐면 이게 상당히 까다로운 개념인데 문장에 대한 적응. 여러분이 구문 독해라는 말 알 거예요. 특정한 구문, 특정한 문장 패턴과 내가 얼마나 익숙하냐. 이 문장에 대한 친숙함이죠. 그것이 점점 쌓일 거예요. 그죠? 구문이나 어떤 패턴에 대한 친숙함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쌓입니다. 근데 이것이 쌓여가면서 결국 빵 하고 우리 성적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성적을 제외한 이 구문 패턴에 대한 적응력 그리고 어휘력이 우리 눈에 수치로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인비저블하다는 얘기죠.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면 열심히 하면 오르는데 얘가 보이지 않으니까 당장 내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성적을 올릴 때까지 우리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막연하나마 어쩔 수 없어요. 확신이라는 게 가장 큰 우리 성적을 올리는 원동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믿으셔야 됩니다. 한 달이면 충분히 한 등급 올릴 수 있다. 이걸 절대적으로 마치 신앙처럼 믿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봅시다. 바른 방법으로 학습하면 반드시 성적으로 오릅니다. 그리고 이 등급대가 있죠, 여러분들. 여러분마다 자기가 위치하고 있는 등급 다를 텐데 우리가 벨 커브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종 모양의 커브 곡선. 우리가 이거 뭐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하죠.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데 이 벨 커브에 이쪽에 위치한 친구들 상위권이에요. 이 친구들은 성적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물론 맨날 빈둥빈둥 놀면 밑으로 이렇게 처질 수도 있겠지만 크게 변하지 않는데 누가 변하냐면 이 아래 영역에 있는 친구들 많이 변해요. 이쪽 그리고 이쪽. 이쪽을 제가 중하위권이라고 할 수 있고 이쪽을 중상위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 친구들 충분히 변합니다. 심지어 여기 뭐 4, 5, 6, 7, 8 이 범위대에 머물러 있는 친구들이 한 단계씩 이렇게 올라가는 건 크게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5월에서 6월 충분히 바꿀 수 있고요. 6월에서 9월, 9월에서 수능, 11월까지 엄청나게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공부하면 올릴 수 있다라는 구체적인 이 디테일한 내용을 얘기하지 않으면 이것은 허황된 얘기에 불과해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저하고 이제 성적 향상의 비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텐데 볼까요? 문법이라는 녀석부터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영문법부터 영어를 읽어야 되는데 글이 나열된 법칙을 알아야 당연히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법 학습은 우리가 뺄래야 뺄 수 없는데 얘도 여러분들 우리 사람이 체형이 다 다르다시피 몸에 맞춰진 자기 능력에 맞춰진 대로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이 A라는 방식으로 하니까 나도 A라는 방식으로 해야지 그러시면 안 돼요. 모두가 다 다르거든요. 봅시다.
두 가지 형태의 문법 학습이 있다고 봐요, 저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딱 한 문제 출제되는 녀석이 있죠. 어법 문제. 어법 문제 풀이를 열심히 문제 풀이하고 수업 듣고 복습하고 이러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기초 독해. 이것을 연마해서 자기가 꾸역꾸역 한 지문 한 지문 독해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초반엔 이걸 많이 하시고 나중에 가면 이거를 이쪽으로 많이 전향을 합니다. 그죠? 근데 저는 이 기초 독해용 문법에서 어법 문제용 문법 강의나 문법 공부로 넘어가는 시점을 좀 뒤로 유예했으면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선생님이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은 이런 학생들 많이 옵니다. 현재 등급이 4등급이에요. 5등급이에요. 6등급이에요. 이 친구가 어법 문제풀이를 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전년도, 전전년도 뭐 한 5년치 기출문제풀이를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답답하죠. 왜 답답하냐면 이 친구가 4등급을 맞은 건 딱 한 개 출제되는 이 어법 문제를 틀려서 4등급 맞은 게 아니죠. 이 친구는 10대 개 문제를 그냥 랜덤하게 무작위로 틀려서 그래서 4등급 맞은 거고 5등급 맞은 거고 6등급 맞은 친구는 절반밖에 못 맞춘 겁니다. 아예. 이 친구들은요. 이 수험생들은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 건데 마음이 급해서 자꾸 일로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적절한 형태의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현명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쵸? 기다가 걷다가 뛰다가 재주 넘는 건데 겨우 막 걸음 많은 단계에서 막 재주 넘으려고 하니까 다치는 겁니다. 그쵸? 공부가 재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구체적인 예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이걸 정리해보고 싶은데 봅시다. 이렇다고 한번 해볼까요? 이런 문장이 있어요. We found a house. 우리가 그 집을 발견했다. 여기 뒤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죠. which나 where 같은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which 그냥 이렇게 써볼게요. 주어 동사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법 문제는 이렇게 나오죠. 이 자리에 얘를 쓸래 너 얘를 쓸래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 4, 5, 6, 7, 8, 9 등급 학생은요. 이걸 맞추려고 노력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을 뭐라 그럴까? 낮게 평가한다고 할까? 그죠? underestimate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발견했다 그 지불인데 이 집이라는 명사가 내용이 충분치 않아서 뒤에서 이 명사를 꾸미는 자리라는 거를 먼저 파악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명사가 나오고서 그 뒤에 뭔가가 길쭉하게 연결이 돼요. 이 WH로 시작하는 말이 길쭉하게 연결이 되면 이걸 다 읽고 난 얘 꼬리에 이렇게 붙여서 수식이라는 걸 해야지라는 생각이 요 대목에서 반짝반짝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바르게 독해할 수 있어요. 얘를 관계 대명사라 부르고 관계 부사라 부르는데 이 용어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둘 중에 누구를 답으로 찾아야 되냐는 여러분이 지금 이걸 생각할 단계가 아닙니다. 왜? 빨리 읽고 내용 정리하는 게 급선무예요. 그래야 주제, 제목, 요지, 요약 문제를 풀 거 아닙니까? 그쵸? 맞습니까? 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은 1등급, 2등급, 3등급 이내로 진입했을 때 고민해도 늦지 않는다는 겁니다. 쓸데없이 배우지 말아야 될 것까지 배우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이 느려지는 겁니다.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봅시다. 이제 막 독해에 막 재미를 붙였어요. 자기가. 그러면 좀 더 깊숙한 문법보다도 자주 출제되는 유형을 그 자주 출제되는 유형에 내가 얼마나 익숙해지느냐. 그래서 독해의 시간이 짧아지느냐. 거기에 주안을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문법 얘기는 이제 마무리를 한 거죠. 두 번째, 목표 설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한 달 뒤가 아주 중요한 평가원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목표 설정을 해야 돼요. 우리의 목표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이런 말 있어요. The sky is the limit. 하늘이 한계다. 즉 뭐야? 우리에게 한계란 존재하지 않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 되게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6월, 9월, 그리고 11월 수능. 이걸 염두에 본다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요. 봅시다. Sky is the limit. 맞아요. 우리에게 한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뭐가 있냐면 우리 물리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공간적 제약이 있어요. 이때가 6월, 이때가 9월, 이때가 11월. 이때까지 뭐 만들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4년, 5년, 6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겐 딱 주어진 몇 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맞게, 여기에 맞게, 여기에 맞게끔 목표를 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딱 한 달 남았는데 30일 남았는데 이 30일 동안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지 그리고 나는 얼마의 등급을 올려야지 단어는 몇 개를 외워야 하지 그죠? 이걸 명확히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막연하게 열심히 할게요. 이것보다는 그죠? 그래서 지금 당장 7등급인데 저 무조건 1등급 맞겠습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7등급이면 제가 6이나 5가 되겠습니다. 이번 6월에는 그리고 9월에는 좀 더 올려보고요. 수능에는 제가 뭐 3등급 이내 진입을 목표로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현실적인 그죠? reasonable, 합리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죠. 그죠? 여러분의 가능성을 제가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 얘기를 제가 빼먹을 뻔했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조심해야 될 건데요. 제가 가르치는 그 교육기관에서도 6, 7, 8, 9등급 학생이 되게 많습니다. 6, 7, 8, 9 정말 많은데요. 이 친구들이 뭐 공부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영어를 이제까지 많이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친숙하지 안 해서 그래요. 근데 이 친구들이 꿈이 다 인서울이란 말이죠. 왜? 집이 서울이니까 서울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 안 되느냐?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되긴 되죠. 되긴 돼요. 그런데 정말 집요하게 해야 되고요. 이 친구들은 특히나 이거 잘해야 됩니다. 듣기. 우리 6등급인데 듣기 다 맞는다는 얘기는 전 못 들어봤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6등급인데 듣기 다 맞는 건 되게 희귀한 케이스예요. 레어한 사람이에요. 그죠? 듣기 해야 되고요. 그리고 독해도요. 기본 문제만 맞히세요. 일단 어려운 거 모르셔도 됩니다. 어려운 거, 아, 내가 이런 단어를 모르는구나. 이런 구조는 내가 처음 보는 거구나. 그냥 그 정도로만 인식하시면 되고 듣기와 기본 문제만 맞춰주면 돼요. 듣기는 거의 다 맞춰주고 나중에 기본 문제, 즉 절반 이상 맞춰주면 여러분이 4등급권에 진입을 한다는 얘기죠. 지금 당장 6월에 안 되면 9월까지 이 목표를 세워서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수능 때 어떻게 해서든지 3 안으로 진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요? 3등급이 인서울을 결정짓는 등급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듣기를 뭐 3개, 4개, 5개 틀렸는데 3등급을 맞는다. 그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요. 통계적으로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케이스는. 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듣기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듣기를 그냥 듣는 친구가 있어요. 그냥 들어요. 그냥 듣는 거야, 자기가. 잘 될까요? 안 되죠. 제가 해봤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교 1학년 때 미국 스포츠 뉴스를 계속 들었어요. 계속 들었어. 용어도 모르는데 계속 들었어. 저는 야구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거든요. 계속 들었어. 안 들려요. 제가 석 달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 지문을 알아야 제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학생들한테 지문을 먼저 독해를 시켜요. 옆에 답지를 보고 그 다음에 보면서 듣게 합니다. 2번, 3번 정도. 그리고 나중에 안 보고 듣게 해요. 그러면 들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3개월, 4개월 정도 하면 정말로 듣기 실력이 엄청나게 향상됩니다. 그게 기술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요거는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말이에요. 특정 문제 유형에 집착한다라는 거. 요거 잘 보세요. 특정한 문제 유형에 집착한다. 문제 유형 다양합니다. 뭐 대의 파악도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뭐 순서 문제도 있고요. 빈칸도 있고 도표도 있고 실용문, 기타 등등 장문까지 있는데 주로 우리 학생들이 집착하는 거 딱 2개만 집어봅시다. 뭐와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순서. 이건 문장을 삽입하는 문제를 포함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빈칸. 그래서 교재도 순서 문제, 빈칸 문제 엄청나게 많이 팔려요. 그런데 선생님이 무슨 생각하냐? 그럼 이 순서 문제와 빈칸 문제를 많이 풀었어요. 순서 문제와 빈칸 특강을 엄청나게 많이 들었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영어 성적이 오르겠느냐? 오르지 않아요. 얘에 적응하는 능력이 높아지느냐? 전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대의 파악 문제 있죠? 주제, 요지, 제목. 두루뭉술하게 큰 의미를 파악하자 이겁니다. 그것은요, 문장이 글이 이렇게 있으면요, 한 이 정도만 이해해도, 한 30%만 이해해도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큰 이해력을 요구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반면에 순서나 빈칸 문제란 이만큼을 요구한다고요. 다시 말해서 이 친구는 무엇을 요구하는 거냐? 출제자는 정확한 독해력을 측정할 목적, 그런 수단으로 순서와 빈칸 문제를 내는 것입니다. 얘가 얼마나 순서를 잘할까 단지 그걸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독해해내는 능력 자체를 향상시키려고 해야지, 풀어보고 내가 맞춘 문제는 넘어가, 내가 틀린 문제는 답지 보고 좀 체크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3등급 이상을 벗어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벗어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 석 달에서 벗어날 걸 1년 걸리게 된다 이거예요. 이런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저 아무리 공부해도 저 3등급에서 안 올라요. 아무리 공부해도가 아니라 이 표현이 틀렸습니다. 제대로 공부를 충분한 양 하지 않았다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죠? 요약하자면 유형에 집착하지 말고 정교한 독해력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복습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예습, 복습 질문 많이 하는데 요건 되게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예습과 복습 중에 무엇이 중요하냐? 절대적으로 복습이 중요합니다. 예습이라는 건요, 학습자로 하여금 특정 주제에 대해서 어떤 흥미를 촉발할 요량, 거기서 끝이에요. 그러나 이 복습은요, 혼자 하기 힘든 공부를 강사와 선생님과 같이 이끌어 나간 그 소중한 것을 까먹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머릿속에 갈무리하기 위해서 하는 우리의 적극적 노력이거든요. 수동적인 게 아닙니다. 한번 학습한 내용을 자기가 그날 복습하고 이것을 까먹을 때쯤, 언제 까먹죠? 주말에 놀다 보면 다 까먹죠. 주말에 한 번 다시 봅니다. 그러면 자기가 연계 교재를 3번 보는 거죠. 주말에만 한 번 다시 보게 돼도. 그러면 3, 4, 5월에 공부했던 교재가 9월달 가서도 기억이 나요. 9월에 재복습할 때. 그렇게 9월에 재복습하면 총 4번 보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단어도, 내용도, 구문도, 문법 설명도 전부 기억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현명하게 하는 겁니다. 평일에 월화수목금 정말 열심히 했다 칩시다. 주말에 놀았어요. 그리고 다시 안 봤어요. 내가 맞췄던 문제라서. 절대 늘지 않아요. 정말 오래 걸려요. 만약 는다 하더라도. 그 점을 확실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앞으로 이제 패턴이란 말 되게 많이 할 거예요. 패턴이란 말. 패턴. 그죠? 뭐 구문, 문장의 구문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가 영어 문장을 읽을 때 술술술 이건 읽어나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하나 이렇게 끌어가지고, 이게 뭐지? 이게 주어인가? 동사인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두 번째 케이스 정말 답답하죠? 근데 이 사람은 왜 이럴 수, 끊을 수밖에 없느냐면요, 패턴이 머릿속에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장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 나 옛날에 이런 걸 본 적이 있는데라고 하면 얘를 분석하지 않고 그냥 흡수해요. 물론 이 세부적인 단어들의 차이는 있겠죠. 그렇지만 흡수해버립니다. 이건 대충 이렇게 흘러가는 글이야라고. 이게 되게 무서운 거죠. 적극적으로 분석하려는 노력은요,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오히려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했던 문장을 버리지 말고 다시 복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머리에 패턴이 자리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집의 수량과 여러분의 영어 성적이 정비례하지 않아요.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인과관계는 되지 않습니다. 그럼 뭐와 여러분의 영어 성적이
정비례하냐면 여러분이 얼마나 충실하게 복습했느냐, 그 복습의 양과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예, 선생님이 아주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재.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그죠? 이거 갖다가 학생들이랑 많이 다퉜어요. 교재는 정말 EBS에서 나온 연계된 그 시리즈, 특강부터 인터넷 수능부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완성, 그리고 고교 영어 듣기, 이렇게만 하면 정말로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들. 저도 맨 처음엔 좀 반발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도 책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저도 집필을 하거든요. 그럼 제가 쓴 책이 좀 팔렸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이것만 사니까 저도 배가 아프죠.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나의 개인적, 금전적 이득을 뒤로 한 채 생각을 해봤거든요. 얘만 지문이 700여 지문입니다. 700개가 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부터 200일도 안 남았거든요, 수능까지. 그럼 하루에 몇 지문씩 해야 됩니까? 하루에 3지문, 4지문, 3지문, 4지문 해도 제대로 못 봐요, 이거. 근데 복습은 또 언제 하고, 재복습, 재재복습은 또 언제 합니까? 힘들죠? 엄청나게 방대한 분량입니다. 이게 이만큼이라면 이 중에 출제되는 문제는 이만큼이죠.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 선생님, 나머지는 안 나오니까 저 그냥 다른 거 외부에서 나온 책 풀래요. 근데 이 친구는 엄청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연계교재랑요, 비연계교재랑 수준이 누가 좋겠습니까? 당연히 연계교재가 훨씬 좋은 양질의 지문을 가지고 있어요. 양질의 문제입니다. 왜? 출제위원들이 뛰어나고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만들어요. 이건 그냥 몇 명이 달라붙어 만들죠. 경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능이 여기서 나오죠. 그럼 이 글들은 난이도가 비슷한 거예요. 주제도 비슷하고 유형도 비슷해요. 그냥 딱 얘가 수능의 카피 제품들인 거예요. 이 녀석을 가지고 연습해야지. 뭐 다른 뭐 유명 강사 누가 강의한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많이 풀고 그러면 도움되잖아요. 그리고 역대 기출문제 도움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기출문제 풀면서 뭐라 그러냐면 기출문제로 유형을 닦으려고. 여러분, 이게 다 유형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수능 유형대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다. 연계교재가 답이라는 겁니다. 저도 인정하기 싫지만 연계교재가 답이고요. 제가 좀 제목을 좀 센세이셔널하게 좀 소제목을 했어요. 정시의대 합격생은 무슨 영어 교재로 공부했을까? 제가 이걸 잘하는 이유가 최근 3년, 4년간 정시로, 수시로 말고요. 정시로 의대를, 지방의대를 포함해가지고 많은 학생들을 합격시켰는데 이 이과생들 아닙니까? 이과생들은 이 수학하고 과학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영어를 아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효율적이라는 건 단위 시간 동안 가장 많은 효과적 학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다른 지문 안 봅니다. 외부 지문 볼 시간도 없어요. 겨우 EBS만 봅니다. 철저하게. 질문도 엄청 꼼꼼하게 합니다. 이거를 이 A라는 지문을 1번 방식으로 2번 방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뭐가 좀 더 정확합니까? 라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하거든요. 맞춘 것도 질문합니다. 이 친구들. 틀린 것도 질문하고. 정교하죠. 그러니까 최상위 0.5%에 들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6평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왜 궁금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공부는 대략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고 이런 건 조심해야 되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앞서 강의한 내용을 천천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6월 모의평가 시험에 대해서 문제 유형별로 적절한 공략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궁금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어법 문제, 나 이거 한 달 동안 해갖고 마치겠느냐? 그냥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다시피 어법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한 사람? 저는 대입파악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죠? 저는 이것보다 차라리 빈칸에 좀 치중을 하겠습니다. 이런 친구들 같으면 굳이 어법에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읽고서 그래 난 이게 가장 맞는 것 같아 해서 탁 찍고 넘어가는 게 효과적이죠. 그런데 자기가 나 이제 독해도 되는데 웬만한 문제도 맞추는데 어법만 되면 항상 신경 쓰여.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법 문제는요. 첫 번째, 평소에 눈여겨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평소에 눈여겨본다. 주로 무엇을 눈여겨봐야 되냐면요.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포인트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가장 출제가 되느냐? 문장이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주어를 가지고 건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누굴 갖고 건드리느냐? 이 동사를 가지고 건드려요. 그러면 대뜸 그럼 어떤 종류의 동사를 써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최근에 출제 경향을 보면 이것이 동사의 자리겠느냐? 동사의 자리가 아니라 동사를 변형한 녀석, 다시 말해 준동사의 자리겠느냐? 이거 많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왜 이걸 물어보냐면 실제 이 학생이, 이 수험생이 문장의 주어와 서술어를 찾을 능력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기초니까. 그래서 평소에 문장을 독해할 때 주어와 동사를 꼼꼼하게 찾아보는 연습을 항상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이게 막연하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것을 예문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 화면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 번에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In buildings that display precious artworks, strong ultraviolet light is being one of the chief causes of degradation. 그죠? 어떤 누군가에겐 아주 단순한 문제일 수 있지만요. 사실 주절과 종속절의 개념이 내면화되어 있지 않으면, 즉 진짜 잘 알고 있지 않으면 쉽지만은 않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칠판 한번 봐주세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었죠? 맨 처음에 in이라는 말 나오고 buildings 건물에서 라는 말 나와요. 여러분 건물이 주어입니까 아닙니까? 주어 아닙니다. 왜요? 이 전치사 in과 결합돼서 쓰였어요. 그쵸? 그럼 뒤에 주어 동사 나오느냐? 안 나와요. 여기 뒤에 THAT 나왔죠? 요 막연한 건물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건물인지 이 친구가 수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수식이냐? 명사 뒤에 대절 나왔으니까 수식이에요. 이건 약속이에요. 이런 걸 아까 제가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패턴이에요. 이거 약속된 구문적 패턴입니다. 이게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있는 사람 딱 보고 수식이네. 뒤에 있는 디스플레이는 이건 동사 아니야. 왜? 이 디스플레이는 앞에 있는 대시. 이 대는 누군데? 빌딩과 같은 말인데. 이 빌딩이 뭔가를 전시한다는 얘기지. 그쵸? 이 세모 속에 들어있는 말이니까 이걸 전체 문장의 동사가 아니야. 이걸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쵸? 이게 끝나고 누구 나와요? 주어 나오죠. ultraviolet ray 혹은 ultraviolet light 나옵니다. 자외선이라는 게 이게 주어죠. 자외선이라는 것이 이제 is하고 being 정말 순진하게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무슨 자리 나와요? 주어 나오니까 그쵸? 패턴대로 동사 자리죠. is예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유치한 게 나옵니까? 나옵니다. 이번에 연계규제 어법 문제를 제가 그대로 가져다 쓴 겁니다. 지금. 맞습니까? 이 패턴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는 이 디스플레이를 동사로 처리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학습하시다가 동사 자리 아니야? 아니지. 얘는 이 that과 연결된 거지. 주어 동사는 여기야 라는 걸 평소에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자기가 동사라는 걸 찾았어요. 동사 자리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많이 출제되냐면 그 동사의 적절한 형태를 맞췄느냐 그것을 출제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동사의 수와 태를 묻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화면을 보세요. 이게 조금 더 지문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The government has supported many multinational corporations
some of which is are being really helping back the government. 해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정부가 많은 국제적인 기업들을 도왔다. 그런데 그 기업 중에 일부가 정말로 정부를 다시 돕고 있다. 즉 정부에게 보은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칠판 한번 보실까요? 이 문제도 동사를 찾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 진짜 접근하려면 이것까지 알아야 돼요. 앞에 문장이 잘 나가다가 some of which 이렇게 나왔을 때 얘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런 패턴에 익숙하셔야 됩니다. 앞에 corporations라고 복수명사가 있고요. 뒤에는 some of the corporation 그런 회사 중에 일부가 뭐뭐 하더라 라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런데 아니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거 some of them 그 회사들 중에 일부 한 다음에 동사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왜? 먼저 이거가 머릿속에 뿌리 박혀 있어야 됩니다. 주어 동사를 한 번만 쓴다 이거예요. 문장에 주어 동사를 한 번 썼어. 여기 한 번 썼죠? 또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연결해주는 말을 써야 돼요. 이런 말을 접속 기능을 하는 말이라고 하거든요. them이라는 말은 그냥 그들이란 뜻이고 이 which는 그런데 그들이란 뜻이에요. 연결을 해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아는 거죠. 아하, 관계대명사라는 이 위치가 나오면은 뒤에 주어 동사 한 번 더 나올 수 있구나. 서술어 한 번 더 쓸 수 있구나. 이겁니다. 그쵸? 이건 일종의 약속된 패턴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 여긴 당연히 동사가 나와야 돼. 그러면 이 동사가 S가 붙을지 혹은 S가 붙지 않아야 할지 혹은 이 동사가 그냥 이렇게 능동태로 나와야 될지 수동태로 나와야 될지는 누가 결정하겠어요? 앞에 있는 이 주어가 결정하겠죠. 주어가 회사죠. 회사의 일부죠. 회사들의 일부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죠. corporations가 복수니까 그 복수의 일부 분도 복수겠죠. 그래서 뒤에는 is, are를 선택하는 경우에 are를 선택해야 됩니다. 아우 이거 빙 선택하는 경우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동사 자리인지도 파악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도 이렇게 처리한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동사 자리냐 동사 자리가 아니냐를 푸는 문제는 사실 동사만 알아서는 안 되죠. 주어와 동사가 문장에 한 번 나온다라는 원칙을 알아야 되고요. 주어 동사를 한 번 더 쓰고 싶으면 접속의 기능을 하는 일반 접속사나 관계사를 넣어야 된다는 것도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어가 단수면 동사에 s가 붙고 주어가 복수면 동사에 s가 붙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덜 출제되는 녀석이 있어요. 두 번째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관계 대명사와 관련된 것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Because no country can resolve all the financial problems of the people whom they should find their own way of dealing with the money matter. 예, 칠판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친구로 시작하죠. Because,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접속사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오니까 뒤에는 주절, 주인이 되는 절이 나와요. 이 친구는 왜냐하면 주어 동사이기 때문에 주어가 동사했다라는 말을 이렇게 꾸미는 종입니다. 주인이 아니라 종이에요. 종. 이 친구가 주인이고요. 맞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되시죠? 그리고 여기에 누구 자리입니까? 주어 자리죠. 주어 자리죠. 주절의 주어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것 중에서 who와 whom과 they를 선택해야 되는데 손쉽게 답이 they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 이 친구를 언제 쓰는 거죠? 주절이 아니라 종속절에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와 관계사냐 아니면 관계사가 아닌 일반 대명사냐. 다시 관계 대명사를 찾을 것이냐 아니면 일반 대명사를 찾을 것이냐. 이걸 풀려면 주절이냐 종속절이냐의 개념이 머리에 탑재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평상시에 이런 문형이 나왔을 때 놓치지 않고 읽으면
자연스럽게 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가장 관심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어법에 대한 접근 방식. 아, 평소에 이런 걸 정리해 둬야 되는구나. 네, 그거를 배웠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지문의 내용과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들 EBS 연계교재 푸시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쵸? 실험이에요. experiment. 실험 관련된 주제인데 여기서는 과학 실험 내지 심리 실험이고요. 요즘에는 심리 실험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죠? 사람의 마인드가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한 실험인데 이건 간단하게 설명하고 갈게요. 실험 문제는 반드시 손을 좀 쓰셔야 돼요. 옆에다가 간단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뭘 정리해야 되냐면 실험은 대부분 이래요. X가 변할 때 Y가 의미 있게 변하더라. 그죠? X가 변할 때 Y가 의미 있게 변하더라. 이게 실험의 개요입니다. 이 실험의 개요를 반드시 적으셔야 돼요. 이 X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라 그래요? 독립변인입니다. 뭐 조작변인이라고 할 수도 있죠. 예, 독립변인은 그 조작변인을 좀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아무튼 독립변인을 일정하게 내가 X1, X2, X3 이렇게 할 때마다 각각 이거에 대응하는 Y1, Y2, Y3가 나오더라. 그리고 이 Y에 해당하는 말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 친구에 따라서 변한다 그래서 종속 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X의 값에 따라서 Y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만 옆에다가 살짝 적어 놓으면 얘가 어떤 문제로 출제된다고 하도 여러분은 틀리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머릿속으로 혹은 자신이 없으면 옆에 글로 이 개요를 적어야 우리가 실험 관련된 지문에서 낙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순서 문제. 이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많이 풀면 선생님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모두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많이 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순서 문제는 이런 경우가 생기죠. 답이 두 개인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BCA도 되고요. BAC라고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걸 느껴야 돼요. 그때 이걸 느껴야 돼요. 답이 두 개로 나온다. 그럼 100% 자기 잘못이에요. 왜? 출제자는 힌트를 분명히 집어넣습니다. 출제자는 분명한 힌트를 넣었기 때문에 자기가 못 찾은 거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때는 내가 왜 이 답이 아니라 이런 오답을 택했을까를 틀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한정사라는 거 아시겠죠? 가장 많은 단서가 이 한정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TH가 들어간 녀석이에요. 더, 뭐 that, this, those 같은 녀석들. 아니면 소유격의 형태. 이런 형태의 한정사가 나오고 뒤에 명사가 나오면요. 이 명사는 앞서 한 번 등장했어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이 녀석은 앞서 등장했어야 했다. 이거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 봅시다. 도표 문제는 그냥 선생님 말로 하고 말겠습니다. 도표 문제에서는요. 여러분이 이런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도표는 그냥 뭐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절대 안 됩니다. 하셔야 되고요. 작년에 도표 문제에서 문제가 좀 프로블레매틱 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20에서 예를 들어서 40%로 증가했다를 표현할 때 A가 increased 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전치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to를 쓰면 문제가 없어요. to, 40 이렇게. 근데 by를 쓰게 되면 약간 complicated해요.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건 차이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20% 포인트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to는 결과값을 나타냅니다. 최종 결과값, by는 차이값을 나타내니까 20% 점수만큼 바뀌었다는 얘기야. 여기다 20을 더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냥 20%만큼 바뀌었다라고 그냥 쓰잖아요. 포인트를 빼고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22, 24 이렇게 되는 거죠. 24.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20이라는 숫자에 20%는 4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봅시다. 5번. 대의 파악 문제가 있는데 주제 제목 요지 문제인데 이것만 조심합시다.
가끔 이러는 친구들이 있어요. 라지 A가 나오고 스몰 a가 나오고 라지 A 다시가 나왔다 칩시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효도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보편적 가치다. 심지어 아마존에 있는 원시 부족도 그렇다. 그래서 효도는 인간의 보편적 가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주제제목 요지가 뭡니까? 인간이 누구라면 효도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친구는 아마존이라는데 머리에 뭔가가 꽂힌 거야. 아마존 얘기를 다루 찾는 거야. 이러면 안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자기는 안 그럴 것 같죠? 넘어갑니다. 연결부사. 요게 마지막인데 연결부사는 제가 요거만 빗사이즈가 아니죠. 게다가가 아니라 instead. 오늘도 선생님이 이걸 수업하다가 아주 분노했었습니다. instead라는 말은 뭐뭐 대신인데요. 이렇게 나와요. A가 아니라 but B다. 물론 A와 B는 다른 대상이지만 맥락이 같아달라? 맥락이 같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나는 죄수가 아니라 나는 자연인이다. 자유인이다. 죄수하고 자유인은 반대말이지만 맥락은 같잖아요. 나 이거 아니라 나 이거예요 라고. 같은 맥락이에요. 이건 역접과 대조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냥 요 A 대신에 B라는 얘기예요. 요거 외우셔야 되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정된 시간 동안 많은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조금 서둘렀던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2016학년도 6월 평가원을 대비해서 여러분의 영어 성적 올리기 비법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2016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대비 학습법 같이 해봤는데요. 여러분께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대비법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지금까지 영어 강사 임건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